네,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공간평화통일교육 네 번째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천규 통일TV 대표님 모시고 북녘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TV 준비하고 있는 3년째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진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통일TV에서 올린 유튜브 방송을 많이 이렇게 즐겨보는 애청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희 그 경기도 도민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저희 통일TV는 집에서 매 가정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 채널로 들어가려고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직 그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멈칫될 수 없어가지고 유튜브,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로 조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직 존재하고 있다. 맛보기 정도. 맛보기도 아닌 그냥 숨은 쉬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올 봄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일단 유튜브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고요. 준비야 벌써 한 2년 전에 다 끝났는데 어쨌든 재정비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케이블 TV, 통일 TV를 신청하려고 지금 막바지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면은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테레비로 흔히 얘기하는 유선 방송, 테레비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대단한 이제 변화, 어떤 굉장히 큰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 진행자께서도 큰 시도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250개가 넘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면서 거의 굉장히 300개 많은 가까이. 채널이 있죠. 그 많은 중에 강아지 채널도 한 3개 정도가 돼서 상당히 아주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스포츠 채널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골프 채널만 서너 개 되고, 유럽 리그 축구만도 또 엄청 많이 되는데,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 70년 동안 하자고 하면서 우리 통일의 대상인 우리 북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할 수도 없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지난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고 모든 자기 검열 이래가지고 이거 북쪽을 조금 알려고 하면 이거 또 간첩으로 몰려서 지난 시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이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제대로 정확히 알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통일TV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TV가 빨리 좀 공식적으로 개국되는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어쨌든 진천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쪽에 가장 많이 또 취재를 다녀온 분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한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촛불 전국으로 저는 이제 정권이 좀 바뀌면서, 지난 이명박근혜 시대는 사실 제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2017년 바뀌자마자 좀 준비를 해서 제가 그해 10월 그때 상당히 이제 좀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꼭 3년 전인데 2017년 10월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이 핵을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핵으로 다 그냥 속말로 다 쓸어버려도 관계없다라고 어마무시한 말을 할 때고, 상당히 이제 아주 긴박한 시기에 제가 어쨌든 이 기회를 잘 타서 방북 취재를 2017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제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이제 기자 신분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이렇게 보여서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저도 민족 20일 때 방북 취재를 매년 한두 번씩 다녀왔는데, 마지막이 2008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주로 해외 동포들이 다녀온 어떤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외국에 이제 관광객들이 갔다 와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참고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진천규 대표님이 다녀오신 이야기, 영상이나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북이 많이 변했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상전벽해란 말이 딱 맞구나,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모처럼 나오신 김에 가장 최근에 북쪽 사회 다녀오신 그 영상이나 사진을 좀 보면서 잠시 또 북쪽 사회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 몇 장을 좀 추려왔습니다. 예.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생활상 모습들. 예.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대한민국과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제 이렇게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좀 아주 상당히 왜곡된 비판이 아니라 아주 비난, 저주에 가까운 이 비난, 왜곡, 이런 것에서 상당히 북측에서는 억울해합니다. 저를 이렇게 취재를 받아들인 것도 뭐 체제 선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네 일단 정확히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고 그렇죠. 판단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취재를 다녀온 중에 몇 가지 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평양 공항에 이제 2층의 출국장입니다. 출국장 커피숍에 제가 조금 미리 가면 이제 앉아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 하는데 와이파이가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와이파이가 지난 시기는 뭐 아주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기에 이제 17년 만에 저는 사실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당시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랬죠. 이제 공동 취재단으로 이제 함께 수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 인터뷰하기를 그때 6.15 당시 방북 취재 그리고 17년 만에 이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지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화나 옳게 하나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이 장면은 바로 남쪽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대한민국 뭐 여러 일본 뭐 북쪽도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2018년 10월에 금강산에서 관광원 북쪽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단체 자기네 같이 온 분들, 동료 이런 분들하고 사진 찍는 장면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도 상당히 예쁘네요. 정확히 보시네요, 우리 진행자께서. 제 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로 2017년 제가 17년 만에 처음 방북했을 때 이제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라고 이 쇼핑 식품 코너에 북쪽 여성이 이렇게 장을 보러 와서 이렇게 또 멋지게 옷도 입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 통화를 하는데 집에 전화해서 뭐 사갈지 글쎄 말입니다. 물어보는 것 같네요. 이걸 보고 저는 사실 거의 충격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매대에 있는 상품이 다 북쪽에서 직접 생산한 물론입니다. 역시 이제 북쪽 취재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 안양민 선생님께서도 저기 논설미가 아주 상당히 하신데 거의가 조선 상품이라고 그쪽 매니저가 이제 자랑을 하지요. 저희가 예전에 갔을 때는 대부분 매대에 저렇게 많은 상품도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자꾸 이제 뭐 1시간, 2시간도 가는데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제재 국면에 더 줄어들고 더 없어져야 되는 이제 상식적으로 맞다고 봤는데 2018년, 2019년 지난해도 가면 꼭 백화점 이런 상점을 꼭 들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물건이 더 많아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들 말로 나사 못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는 진짜 이 지구상에서 최대 이 압박을 제재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물건이 늘어난 것은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진 선생님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이런 제재 수도 없이 겪어왔다. 6.25 전쟁 이후에 조선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북핵임내 뭐 비핵함내 하면서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조중혈맹이라는 중국도 뭐 러시아 뭐 대한민국은 뭐 기대도 안 했다고 그러고 모든 전 세계가 손바닥만한 나라를 제재하는 국면에서도 우리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활경제, 자립경제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제 무역도 하고. 그래도 뭐 제재 국면에서도 어쨌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저런 이제 물품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물론 뭐 남쪽에서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계속 마이너스 경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죠. 요 장면은 이제 17년 겁니다. 요 장면도 이제 제가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제 북쪽에 이제 별무리
찻집이라고 이제 별무리 찻집. 네. 고려 호텔 앞에 있는데요. 저희는 취재를 갔는데 주방에 이제 조리사 이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쪽에서 이제 제가 일행들하고 하니까 그 취재하는 자기 친구들을 동영상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일상적이라는 일상용품이 되었네요. 네네. 이런 장면은 안 선생이나 뭐 북에 자주 다녀왔던 분들도 2010년 이전에 볼 수 없던 그림들이죠. 저희가 2008년도 마지막에 갔을 때 휴대폰 꼭 무전기 같은 휴대폰을 쓰는 그 관계자들을 몇 명 본 적은 있었어요. 네. 저도 금강산 갔을 때입니다. 지난 가을에. 이분은 어디서인지 셀카봉입니다. 셀카봉. 저 말고는 다 북쪽 분들입니다. 외국인은 관광이 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관광 안내 이 친구가 또 손님 거 갖고 기념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행이 한 카트에 이렇게 세 사람이 휴대폰 하는 걸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거 보세요.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얼짱 각도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또 셀카를 45도 찍는 분이고. 이분도 뭐예요? 청춘 남녀가 대동강변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오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 보는 척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저 이제 강연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 어디 단지인지, 목포에 어디 단지인지. 제가 평양에 북한의 어디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생김새 다 똑같죠. 아이들 모습 똑같죠. 이 젊은 여성, 젊은 엄마가 이 막내 아이한테 그냥 막 동영상 찍으면서 야, 한복이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하는 게 똑같죠.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더라. 아이 귀여워하는 것은 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자식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상당히 놀랬다. 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쪽에서 저렇게 하는 줄 모르고 과연 30년 전, 40년 전 기억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것은 뭐 진보, 보수, 소위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너무 몰랐다. 라는 것이 대다수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지껏 왜들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많아졌다 해서 택시가 많아졌네요. 택시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택시들이 상당히 많아진. 이거 옥류관 앞에서 옥류관 냉면 자시고 나온 분들이 저 택시를 저 북쪽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아주 북을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소위 조금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비난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저거 말이야 저거 외국인이나 특권층이나 타는 택시를 갖고 북쪽 사람들이 노동 쳐서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저거 대중교통이 하나로 그러냐고 이렇게 아주 댓글을 어마무시하게 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택시를 종종 보긴 했는데 아주 드물게 보는데 안내 나온 그 선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국 그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게 한 12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그 전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달라졌고요. 오히려 국내 사람들, 조선 국민, 북한 사람들의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평양 극장에 공연 마치고 나올 때에 이제 이 택시 기사들이 아는 거죠. 그렇죠. 요 몇 시 되면 한 이때 와야지 손님 한 1, 20대가 쫙 몰려들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좀 넓거든요. 쫙 몰려들어서 바쁜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명거리. 여기가 여명거리입니까? 예, 여명거리의 이제 상징적인 곳에 제고 맞은편 아파트 단지 20층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20층에서? 저 여명거리가 저희가 보통 평양에 가면 이제 순안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은 금수산 기념궁전을 끼고 우회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지나서 영생탑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쪽에 이 건너편에 아마 그때는 이제 허벌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저렇게 신도시가 쫙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소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2012년도에 창전거리, 뭐 매년 뭐 은하거리, 뭐 이렇게 저 미래과학자거리 해서 1년에 한 거리씩 일떠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섰고. 그게 보니까 허허벌판이 아니고 이제 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살림집, 아주 오래된 공장, 낡은 지역에 재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재개발을 한 것이죠. 거리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여명거리라고 려명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이죠. 저곳은 바로 2017년 4월에 완공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미래과학자거리 등 해가지고
또 이제 외신 기자들이 평해튼이다, 뭐 평양의 맨하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곳이고 대표적인 이 아주 상징적인 이 거리가 됐죠. 여기는 이제 주체사상탑에서 본 이제 그 창전거리입니다. 창전거리. 네네. 2012년도에 완공됐다고 그러죠. 대동강변에 바로 이 오른쪽이 이제 그 옥류관이 되겠습니다. 저 너머가 이제 문수거리. 저 옥류관 앞쪽이 저렇게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안 선생 2008년도니까 뭐 전혀 저런 건물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다녀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다른 모습이다. 자주 갔던 분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뭐 전혀 그렇죠. 개념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저 모 대학의 건축학과 건축 전문가 교수분이 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바뀐 분들 컬러풀해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기에 사회주의 색깔, 동굴아파 이런 데 보면 동유럽의 칙칙한 회색이었거든. 바로 이런 색들 그렇죠. 일부 남아있죠. 색깔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다.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파스텔조의 은은한 색이네요. 바로 이 문수거리의 이 살림집 거리입니다. 이제 시골의 모습입니다. 시골의 모습, 이제 가을 추수 직후에 신의주 외곽에 이제 바로 10월입니다. 꼭 3년 전인데 이 사진은 10월 제가 6일 날이니까 이제 좀 가을. 그때는 어떻게 기차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안북도 어느 지역일 겁니다. 이 마을 버스 보고 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모습은 이제 협동 농장 주택이죠. 뭐 북쪽은 아시다시피 다 국가에서 배정하지 않습니까? 주택을. 그래서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강원도 안변군 천삼리 협동 농장입니다. 제가 여기가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여명거리 같은 것만 보여주면 또 뭐 체제선대나 평양만 보여주려 하는데 이게 도, 군, 리 단위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게 지금 TV 안테나가 보이더라고요. TV 안테나. 우리 대한민국 쪽은 남쪽은 이제 다 이 유선 케이블로 다 됐죠. 선으로. 저는 이 집에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낮잠도 자고 왔습니다. 사실 감이 유명해서요. 곶감 말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남포 외곽에 아주 허름한 낡은 아파트입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함께 다니는 이제 안내원이 상당히 이제 아주 질색을 하죠. 왜 이런 걸 찍냐라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낡은 모습을 찍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해야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제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양에도 저런 아파트가 주종이었어요. 저희들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다 이제 허물고 재건축을 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다 이제 세웠다는 거죠. 이게 남포시 외곽에 여기도 군단입니다. 시골, 소위 우리로 쳐도 시골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력이 지방까지는 좀 못 미친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이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없는 거 있다고 하지 않고 있는 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 느낀 그대로. 북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페인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허름하게 뇌깔렸다는 표현보다 이게 제도의 차이 이런 부분을 이제 엿볼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산 관광원 사람들입니다. 금강산 관광원 이 주민들의 뭐 아까 그 여성분이 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잠깐만 이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북쪽으로 아주 비난 아주 왜곡하는 분들은 또 그럽니다. 저 사람들 당간부 특권층 아니냐? 제가 사실 당신네들 당간부냐? 특권층이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자라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랑 오셨습니까? 이 정도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자로서의 그건 뭐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뭐 평양에서 왔습니다. 개성에서 왔습니다. 원산에 온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 멀리 함흥, 청진, 신의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누구랑 왔냐 하니까 아니 가족하고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왔습니다. 직맹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하는 직맹에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뭐 포상휴가로 왔든지 그리고 뭐 학교 동료들하고 대학 동료들하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대한민국 사람만 북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서 좀 보자. 만나자. 라고 해서 소위 때깔을 보라고 이분들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확실히 저 옷차림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밝아지고 활기차졌다 이런 느낌이 그러면요. 우리 안 선생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네. 10년, 12년 전 모습이니까 확실히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셀카 찍은 분이 네. 이거 배경으로 찍은 거예요. 빨간 참 단풍으로. 단풍빛이 곱네요. 네. 이 사진은 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 굶어 죽는 사람들입니까? 보통 북녘 주민들입니다. 보통, 예. 일반 북녘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뭐 특권층만 설악산 갑니까? 지금 이제 단풍철인데 특권층만 내장산 단풍 구경 갑니까? 그렇죠, 다 가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식대로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직맹에서 단체로 왔다는 분들이에요. 이 해금강에서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분들도 아주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관광 와서. 여기가 저 상팔단. 상팔단입니다. 참 전설의 고향 나무꾼과 선녀들. 저기를 여러분들 남쪽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네. 감탄을 하면서 저 절경을 보고 왔는데. 예, 저는 뭐 남쪽 분이 아니라 10년 정도 됐네요. 네. 금강산 관광이. 지구상 어느 분이 오더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혀를 내두르고 정말 신선 그렇죠. 선녀가 올라갈 듯한 느낌을 받은 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북측에서 문화유산 자연을 보호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참 깨끗하게 잘 간직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진짜 수수천년, 수수만년 전 모습 아닙니까? 네. 요 다음이 이제 이 대성백화점. 대성백화점. 지난해 6월입니다. 대성백화점의 이 수제 빵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대입니다. 대성백화점이나 라곤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백화점인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소위 개건했다죠.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올 봄에 2019년 봄에 다시 재개장을 했다고 그러죠. 거의 뭐 우리네 뭐 홈플러스, 이마트 그렇죠.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계산대 보세요. 이 아이 모습. 어머니하고 왔든지 이렇게 이 젊은 남녀가 또 이렇게 쇼핑 카트 들고 보세요. 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이 옷 남성 의류 코너, 여성 의류 코너입니다. 이거 청춘 진짜 남녀가. 남쪽 백화점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어디서 들여왔는지 뭐 랑콤,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또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제재가 별 효과는 없다는 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이 꼭대기 층에는 푸드코트입니다. 푸드코트네요. 우리 어느 나라 백화점이나 가면 그 4층 내지 5층에 이 푸드코트 있지 않습니까? 대성백화점 4층에도 조선 요리, 아시아 요리, 유럽 요리, 뭐 중국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가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단간부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단간부가 한 수십만 명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월에 기차를 타고 또 다녀왔습니다. 평양역입니다. 평양역. 지난해 10월, 꼭 1년 전입니다. 10월 19일 날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 역에서의 이제 손님들이 기다릴까봐, 승객들이 지루할까봐 이 역무원들이 이렇게 또 짧은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전부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열심히 또 외국의 관광객들입니다. 외국 관광객들. 여기 보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아주 그냥 곤혹을 치러서 어떻게 이제 타고 왔는데 일주일, 열흘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해야지. 자리가 없고 항공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양이 국제역입니다. 그렇죠. 평양에서 단동까지는 매일 운행하고요. 베이징까지 월, 수, 목도 주 4회 운행을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는 월 6회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놀란 사실인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서울역 국제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제역이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손기정 선생도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을 가셨다고 그러고 이준 열사 만국회의 헤이그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셨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단된 1948년 분단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금 섬 아닌 섬에서 갇혀 살고 있죠. 평양에서 전 세계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죠. 하노이 회담까지 그냥 기차를 타고.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전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평양역 국제역입니다. 우리 서울역도 부산역도 목포역도 대전역도 국제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연하던 그 친구들입니다. 영무원들. 예, 영무원들은 이제 손님 이제 차 시간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확성기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몇 톡한 타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예, 10시 30분 차입니다. 10시 시간.
많이 보던 곳이죠. 그렇죠. 예,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공연단도 여기서 출발해서 그렇죠. 원산까지 기차 타고 와서 원산에서 네. 만경봉 92호 타고 우리 동해안 와서 이렇게 강릉, 서울 공연을 한 코스죠. 그게 다 관광 코스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회담 갈 때 출발 환영 한 행사를 한 곳이죠. 기차 아닙니다. 내부네요. 국제 열차라 전부 이 침대칸입니다. 저 베이징까지 가는 데는 꼭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고속철도 연결은 아니고 고속철도로 갈아타면 뭐 금방 가죠.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나가는 이제 평양 외곽 지역입니다. 10월에 뭐 파란 하늘에 이런 모습들. 거의 평양 시내가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거의 보면 사진을 찍으면 한 카트 정도 여기도 이제 건설 기중기가 있네요. 크레인이 이렇게 개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골 모습입니다. 지난 아까 2017년 가을 모습, 2019년 가을 모습. 올 가을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기차에서 본 풍경입니다. 평안남도 어느 우리네 그렇죠. 이 모습하고 뭐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 요것은 또 9월에 그해 9월에 국제 첨단 기술 상품 전람회라고 평양 시내 그 양각도에 그 평양 국제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제 하는 곳. 거기 로비에서 이제 이 상품 전람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중국 심양 일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북 삼성 일대 이제 그 회사 상품전 한 곳입니다. 이거 보세요. 북쪽 분들입니다. 와서 구경하고 물건도 사고. 우리식으로 배지를 달지 않았다면 이게 어딘 줄 알겠습니까? 우리 저 킨텍스나 코엑스나 세텍에서 이제 상품 전리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본 이 로비의 이 현관의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품 전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는데 뭐 수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선글라스 사는 분이에요. 피장만 아니면 알아볼 수 없겠네요. 이분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보면 우리는 뭐 그 고난의 행군 때 20년, 30년 전 그냥 지나간 영사기 흑백 필름 돌려보는 곳에서 전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제 선전 이렇게 보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30년 전, 40년 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저 진청규 대표님께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 동안에 이제 방북 취재 다녀오신 사진을 쭉 봤는데 보고 나니까 그 어떤 자료보다도 북쪽 사회가 현재 이렇다 하는 것을 여실히 좀 드러내주는 명백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진 보는 것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이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 2019년도 2월인가요?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게 미국의 그 투자자로 유명한 세계 3대 투자자가 있는데 워런 버핏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 이렇게 3명을 3대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짐 로저스가 언론의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북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죠? 그거는 수차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가 북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물론 지금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런 희망사항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모습이라는 것은 못 먹고 못 산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진 대표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라고 실감하지만은 상당수의 이제 남쪽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못 먹고 못 산다, 독재다, 자유가 없다, 또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좀 찌질하다, 구리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북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진 대표님하고 같이
북쪽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몰랐던 장점이나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진행해서 말씀하셨지만 짐 로저스. 네. 이분은 뭐 시간과 뭐 장소만 있으면 계속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렇죠. 북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끝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그렇죠. 곳이 자본주의 아주 끝인 나라인데, 이분들 아까 3대 투자자를 뿐이 아니고 소위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식한테도 단돈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런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가일수록 더 오히려 자기 가족들한테도 허투루 쓰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북녘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득을, 자본주의가 뭡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득을 내자는 것이 자본주의 덕목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는 뭡니까? 투자를 해서 망하려고 투자하는 이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을 보려고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투자를 하면 100% 이득이 확실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아이템 하는 것이 농업 부분하고 이제 관광 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장 이제 뭐 돈벌이가 잘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도, 어찌됐든 저는 이제 북쪽이 이 아주 숨은 잠재력,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노동자. 보통 보면 아주 값싼 노동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같은 값이면 아달러고 어달러고,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뭐 김진양 이사장 아주 수시로 말씀을 하지만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거기다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일치 단결된 이런 공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조직들이 거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거로 제가 보기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북미 회담, 조미 회담이 빨리 타결이 돼서 자기들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수교라는 것은 안전장치거든요. 그렇죠. 자기 투자를 해서 자기 돈을 안전하게 회수도 하고 이득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북쪽 들어가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또 막아버리면 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이죠. 제가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이 책으로 이렇게 두껍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법, 뭐 주식회사, 합병회사 설립법, 무슨 하다못해 망했을 때 청산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북쪽에서는 투자할 이런 준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 투자하듯이 똑같죠. 투자를 해도 그러면요.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북쪽 사람들도, 당국자들도 투자라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득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물론 투자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 투자의 이득에 대한 보장을 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먹국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지요. 모른다 뿐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분은 정식으로 이제 북미 간의 수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 전쟁의 리스크. 투자했을 때 북미 간에, 조미 간에 전쟁이라도 나고 핵전쟁이라면 다 자기가 투자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재 뭐 유엔 제재, 뭐 미국 제재, 뭐 대한민국도 오이사 조치 제재도 그렇죠. 아직도 뭐 이게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지금 막혀져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아마 북쪽에 개인 자산도 투자를 하려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상당히 있죠. 구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투자의 소위 뭐 이렇게 표현을 보자면 아주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투자를 제가 어떤 알기에 지금 미국이나 일본 금리는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뭐 1% 뭐 2%대인데 북쪽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의 7에서 8%의 확정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이 뭐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런 도와주자? 절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식한테 아니죠. 1달러도 제대로 쓰지 그러면요. 않는다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이들 거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북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부분이 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질 좋은 노동력,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핵을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한 과학 기술이 있는 거죠. 지구를 거의 반바퀴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중국 기술, 뭐 러시아 기술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방북 취재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교육의 힘이다라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뛰어난 이제 영재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학 과학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면 바로 발표해서 집중교육하고 예술이나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도 상당히 이제 뛰어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전교 1등일수록 물리학과를 가고 수학과를 가고 화학과를 가서 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끌어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안 되고 개인에게 맡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돈 잘 벌 수 있는 의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제 인재들이 다 그렇게 빠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북에서는 그 뛰어난 인재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요소에 육성을 시키는 거죠. 국가에서 모든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또 노동자들 스스로도 아마 계속되는 이제 재교육, 뭐 공장대학이다, 무슨 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숙련성들이 계속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런 지난 시기에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경제 집중하겠다. 그렇죠. 제가 바로 2019년도부터 18년, 19년도에 바뀐 것이 지난 시기 우리는 우리의 이 생존권을 위해서 평화 보장을 위해서 핵을 만들어냈다. 성공했다. 멀리 보낼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성공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매진을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매진하자 이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잠깐 지적하셨지만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그렇죠. 이것이 최대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죠. 과학 그리고 과학은 교육으로 뒷받침을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기도 그랬지만 요즘도 특히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쏟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 무력 이런 군사 기술이 이제 민간으로 이제 전이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이 과학 기술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 플러스 과학 기술입니다. 그것이 연관되니까 저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제 발전도 상당히 이 제재만 풀린다면 그렇죠. 중국이 뭐 사실 20년 걸린 것 저는 뭐 절반의 절반도 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남쪽에서 조금 이제 오해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 남쪽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에 북쪽이 가지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면은 국제 경쟁력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거기에 이제 북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을 활용하면은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값싼 노동력 이 측면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과학기술에 남쪽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마케팅력이 합쳐지면은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것을 뭐 북을 우호적으로 본다거나 뭐 가깝게 봐서가 절대로 아니고 냉철하게 소위 팩트로 봐야 됩니다. 짐 로저스가 또 강조한 것 중에서 하나가 관광업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한반도 전체가 평화나 어떤 교류 협력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8선이 이제 허물어진다라면은 한반도에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또 짐 로저스가 직접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 북이 최근에 이제 자랑하는 또 원산에 갈마지구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광 자원이란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소위 천지개벽, 뭐 상전벽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북쪽이 바로 제재가 해제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상전벽해가 되지 않겠는가. 뭐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는 말이죠. 저는 명사 심리 뭐 심리만 한 4km 요 정도로 알았는데 또 제지식이 짧았던 거죠. 이 갈마 반도 자체가 한 20km로 길쭉합니다. 네. 그래서 원산을 막아가지고 이제 천해에 이제 항구가 된 건데, 그렇죠. 이제 이제 갈마 반도, 그 이제 동쪽에 이제 이제 명사 심리가 또 한쪽에 있고, 그 폭이 좀 좁지요. 거기 이제 길게 이제 그 원산 갈마 비행장도 있고, 거기에 한 18km를 쫙 그 도로를 해안가로 해서 거기를 전부 모양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게 해안 관광지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픈되면 말이죠. 북측에서는 24시간 무비자, 어느 민족이고 어느 누구도 와서 무비자로, 휴양하고 즐기는 세계 최대의 휴양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이제 좀 뭐 도박 환락에서 이제는 사실 컨벤션이나 이런 그렇죠. 또 마이스 이런 이제 컨벤션하고 이런 이제 휴양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마카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거기에 소위 카지노를 자기가 하겠다. 트럼프 리조트를 짓겠다라는. 뭐 그렇게 지금 저도 뭐 뒷말로 듣고 있는데 아마 저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또 삼지연 관광지구 백두산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사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스위스 알프스를 연상하게 하는 이 백두산의 삼지연 이 기슭이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적으로 최대 그 자연 경관으로 알고 있어요. 알프스는 알프스대로 뭐 그런 나름대로 히말라야 예로가 있겠지만은 백두산 자락의 삼지연 자락의 이 모습은 또 다른 우리 지구상에서 관광지로서 삼지연 관광지구도 거의 뭐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또 뭐 마식령 스키장, 또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평안북도, 강원도하고 경계. 제가 이제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에서 그 중간 부분입니다. 원산에서 자동차 버스 타고 뭐 1시간 반, 평양에서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인데 거기를 완전히 올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북쪽 인민들에게도 개방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 저는 통일TV에서 북녘여행단을 지금 준비해서 북녘여행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측과 뭐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해외 동포가 다니듯이 북쪽 관광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2020년 5월 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전향적인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것이 1년 전에만 했더라도 우리 한반도 지구의 평화 이 지형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는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은 뭐 좀 이 코로나 전국이 조금 잠잠해진다라면은 뭐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님 모시고 양덕 온천에 가거나 아니 겨울에 이제 마식령에 스키 타러 가고 근데 여름에 이제 원산은 갈마지구에 또 다녀오고 뭐 삼지연에 트레킹을 가거나 뭐 등산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저는 얘기죠. 뭐 꿈이 아니고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좀 아무도 준비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고 어느 보도 보니까 뭐 12월 초부터 이제 조중간에 이 국제 열차를 열겠다 뭐 합의했다. 근데 아직 뭐 북쪽에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조만간에 저는 이제 뭐 늦어도 내년 초에 그렇죠.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1착으로 가서 하여간 이 북녘 여행단 이것을 추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가서 봐야 된다. 보고 본인들이 느껴라. 이렇게 거짓 정보, 잘못된 것, 옛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하여간 좀 가서 많이 좀 이렇게 교류 왕래,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서로 간에 좀 간극을 좁혀가는 이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 대표님 모시고, 북녘사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짐노조스는 왜 북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어 할까라는 측면에서 북쪽 사회가 가진 장점과 긍정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또 최근에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이런 측면도 한번
북쪽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민족 21 시절 취재 갔을 때, 그때도 이제 동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이제 주체 사상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나면은, 이제 짧은 영어로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동유럽에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데, 나이들 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지긋하신 분들인데, 왜 왔냐라고 할 때, 저는 아직도 인상적인 게, 사회주의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보러 왔다. 그때 이제 동유럽 이제 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젊었을 때 자기들이 몸담았던 사회주의가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이 동양의 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니까 관광하러 온.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 관광 상품에 사회주의라는 저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남쪽에서 북쪽 사회에 대한 이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독재 체제다. 자유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은 집단을 내세우고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체제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쭉 보면은 20세기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를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문명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하루에 뭐 수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통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절대선인가 이런 또 고민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 갖고 있는 어쨌든 긍정성과 장점에는 그들 나름의 어떤 집단주의나 공동체를 내세우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시기에는 북쪽의 이 정치 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아주 그렇죠. 죄악시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뭐 아주 뭐 간첩으로 몰아가까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동구라파, 동유럽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요만큼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북한 여행, 경제 투자, 관광 등은 제일 첫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은 이제 2017년 9월 1일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자 여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그 일본 국적도 제가 알기에 이제 막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라 전 세계 어느 시민이라도 북쪽에서 비자만 받으면, 관광증만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모두가 다 소위 폐쇄 국가, 뭐 비정상 국가,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들씌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건 뭐 진보 보수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 북쪽에 관해서만큼만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좀 정확히 제대로 알자. 너무 그냥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이렇게만 몰아붙이지 말고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저희는 말이죠. 고구려 때에도 왕이 잘못하면 밀란을 일으키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밀란을 일으키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 왕조 시대에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총칼로 2,500만 시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상이 강제적으로 2,500만 인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쪽도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우호적으로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인식.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여기에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도 또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적으로 있는 건데 어느 일방 한쪽만 보는 거죠. 강제적으로 통제한다. 뭐 강제적으로 뭐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뭐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만큼이나 공동체의 가치, 집단의 가치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코로나 확산된다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왜 나의 신성한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개인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절대적 가치인가 이런 걸 또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렇지요. 물론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에 김정은 시대 북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물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예전에 비해서 북에서도 개인의 영역, 개인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네. 표현도 강해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 것들도 예전처럼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절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런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이제 우리 남쪽과 같은 또는 이제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무한대로 팽창되어 있는 이 개인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절제하고 공동체나 집단의 가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북의 현실이나 객관적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당연하죠. 연구하고 또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미국의 CNN이 그 복지부 장관인가 미국에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의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 발생을 하니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다 색출을 하고 막 이런 식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그 어느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죠. 어디 군대가 동원됐습니까? 군대는 저 의료지원단 간호장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경찰력을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런 식의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문제 지적하거나 그걸 외교부나 국방부, 경찰청에서라도 반론의 성명을 낸다고 저는 봐야 되고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럴진데 북쪽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또 당했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뭐 올해는 특히 남북 관계도 많이 단절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여타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지도 추진하지도 못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호전될 수 있을지 또 북에서는 이제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창당 75돌 행사, 내년 1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조선노동당 당대회, 8차 당대회, 이런 부분들을 앞에 두고, 이런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혹시 대표님께서 자주 이제 북을 접하고 했던 경험 속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면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예. 저는 거기에 앞서서 지금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되면 좀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신랄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대들을 자꾸 하죠 사람들이. 아니 물론이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감을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담당 부서 통일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일반 민간은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 담당 부처 정부 사람들부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 지금 이렇게 공허하게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뒤에서 이 행정부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꼼짝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제재, 유엔 제재, 걸핏하면 제재만 들고 일어나고 제재만 이래 가지고는 아무도 지금 이제 주동적으로 좀 주인 의식을 갖고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의 평화 협정에 이런 이 경제적인 거에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좀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자주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말이죠. 180석, 170 몇 석. 이게 개헌만 하지 못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기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왜 못 해줍니까?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좀. 네,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저는 심하게 얘기해서
노예 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 미국에 매달려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위한 것입니다. 전 그렇죠. 트럼프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트럼프는 트럼프 개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미국의 국익을 위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뭐 한미동맹 어쩌고 해가지고 내팽개칠 수 없겠지만은 저 아래 몇 순위 아래로 있습니다. 왜 한반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트럼프의 첫 번째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랄 이유도 아니고. 우리 일은 우리가 좀 하자. 제 할 일들을 좀 하자. 국회에서 할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뭐 이규민 의원께서 국가보안법 7조 이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해 나가야 됩니다. 국회 비준도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부터가 아니고 저는 7.4 공동성명 지금 야당에서 막고자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당신네들의 원조인 지금 야당의 원조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1972년도 7월 4일 공동성명을 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말이죠. 91년도에 또 노태우 정부에서도 기본 합의서 했고요.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7.4 남북공동성명.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추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4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조항만 지금까지도 지킨다면 저는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소중하고 좋죠. 가장 기본 이 7.4 남북성명, 공동성명부터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자고 벌써 맞춰냈어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김일성 주석과 이렇게 훌륭한 합의를 했다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합의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것이 3대 원칙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죠. 지금 북측에서 10월 11일 당찬건 기념사에도 했지만은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악성 비루스와 싸우는 세계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건강 강복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남녘동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해보내며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나오기를 기원한다.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남과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부터 국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저라도 좀 하자 해서 지금 국력여행단 깃발을 들고 지금 있고 있는데요. 민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해봐야.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외로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마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조직에다 통일부 조직에다가 외교부 조직, 국방부 조직 이런 조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아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제 8차 노동당 대회 1월 1일 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시간 많지 않습니다. 11월, 12월 참 이렇게 세월만 가다가 미국 대선 보자 해서 벌써 이 시간까지 왔는데 미국 대선 누가 된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나의 권리, 내 자식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땅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년에 아마도 남북 간에 새로운 어떤 이제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앉아서 기대를 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실천들을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다음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민간에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이제 실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실천 활동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북맹에서 벗어나자. 북녘 바로 알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북녘 사회에 대한 오해를 깨고 북녘 사회의 객관적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갖자. 이번에 진행했던 이 온라인 강의도 아마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진 대표님 말씀대로 내년 세월이 좋아졌을 때 다 함께 이제 좀 손을 잡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북녘을 관광지로도 가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말씀, 정말 열정에 넘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프로를 이제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녘 여행단, 그것을 이제 신청하고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북녘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통일TV가 앞장서서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겠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우리 대표님 모시고 긴 말씀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상으로 경기 중부본부에서 진행했던 그 4차례에 걸친 공간평화 통일교육 온라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